휠체어를 타고 누군가 오늘 법원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이것저것 물었습니다. 기자들이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습니다. 누굴까요? 자, 김민지 기자 누구 얘기입니까? 네, 조국 전 장관의 동생이 오늘 법원에 출석을 했습니다. 영장을 재청구하면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으러 온 건데요. 말씀하신 대로 목에 깁스를 하고 휠체어를 탄 모습이었습니다. 새로 영장이 재청구되면서 새로운 혐의가 2개 정도 추가가 됐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기자들이 이것저것 질문을 했지만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 직접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허위 소송 아직도 인정 못하신다는 얘기십니까? 채용비, 공범, 도피 지시했던 부분은 인정하십니까? 새롭게 추가된 혐의 인정하십니까? 오늘 어떤 부분 집중적으로 소명하실 건지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찰은 건강 이상 없다는 입장이신데 어떻게 소명하실 겁니까? 네, 조국 전 장관의 동생 영장 실질심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빠르면 한 오늘 밤 정도 될 것 같은데 신종열 부장판사 심리로 조 전 장관 동생의 구속 여부를 지금 심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런 거예요. 허위 소송 통해서 웅동학원 재산을 빼돌린 혐의가 이 밑에 3개였어요, 원래는. 1차 때 한번 영장을 쳤잖아요. 그때는 배임 수재, 업무방해 그랬는데 이번에 2차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는 플러스 하나가 더 있어요. 강제 집행 면탈. 그러니까 채무 집행을 피하기 위해서 위장 이혼한 거 아니냐 그겁니다. 그리고 웅동학원 교사 채용 관련해서 2억 조금 넘는 돈을 받았잖아요. 조국 전 장관 동생이. 근데 거기에 증거인멸 교사 원래 하나였는데 이번에 하나 더 추가 범인 도피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총 6가지 혐의를 받고 있는 거죠. 자, 보시면 이 조국 전 장관 동생 오늘 밤이라고 말씀드렸죠. 빠르면 구속 여부. 적극 방어할 것입니다. 저 아프잖아요. 보세요. 저 오늘도 이게 목 보호대하고 지금 휠체어 타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아파요, 아파. 웅동학원 브로커 2명, 도피, 제가 이렇게 지시했다고 하는데요. 그런 사실 없어요. 저 그거 검찰 통해서 알았어요. 추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조국 전 장관의 동생 1차 때처럼 구속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런 관측이 대세를 이루고 있더군요. 우리 박종희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부산에서 서울로 압송할 때 호송을 했던 구급차 기사의 증언을 들어보면 휴게소에서 내려서 커피도 혼자 빼먹고 이렇게 왔다 가서 그런 환자 처음 봤다 그랬는데 오늘 휠체어 탄 모습은 우리가 익히 많이 보던 그런 실루엣이죠. 혐의가 이제 4개에서 2개가 추가됐는데 6개입니다. 지금 지난번에 명재권 영장 전담 판사가 구속영장을 기각했을 때 전직 영장 전담 판사가 법원은 오늘 우욕의 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조국 씨 동생이 다시 한번 이제 영장을 심사를 받는데 이 신종열 부장판사는 요 전에 조국 씨에게 돈을 건네줬던 교사 채용과 관련해서 1억 1천만 원을 건네줬던 2사람의 영장을 발부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 전 장관 동생에게 2억을 좀 넘는 돈을 전달한 그 2명에 대해서 신종열 판사가 구속영장을 전격 발부한 바 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조국 씨 동생은 영장 구속을 피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요. 거기다가 이제 이 사람들에 대해서 구속된 2명에 대해서 필리핀에 가서 피해 있으라고 여비도 300만 원 또 줬고요. 범인 도피, 또 교사, 증거인멸 이런 혐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지 않은가 싶고 거기다 또 추가가 된 것이 웅동학원의 그 채무 관련해서 조국 씨 동생의 부인과 위장 이혼해서 자산관리공사의 그 채권 집행을 피하려고 한 강제 집행 면탈 혐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방어할 생각을 못하고 건강에 대해서만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휠체어를 타고 등장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에요, 시청자 여러분. 이걸 좀 이상하다고 봐야 될지 모르겠으나, 오늘 이제 조국 전 장관의 동생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2번째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는 오늘, 난 조국 전 장관 동생이랑 친합니다. 라고 하면서 어딘가와 인터뷰를 했어요.
그런데 말이죠. 약간 좀 이상합니다. 김민지 기자 설명해 주시죠. 네, 이 지인이라는 사람이 인터뷰에서 그간에 이제 제기됐던 꾀병설에 대해서 반박 해명을 그래요? 내놨습니다. 하하. 그동안 아프다고 했었던 것이 정말 사실이다 강조하면서 병원장이 무조건 수술할 것이라고 하더니 검사가 다녀간 뒤에 말을 바꿔서 입원조차 어렵다고 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당시에 이제 그 영장 실질 심사를 앞두고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한 건데요. 사실 이 지인은 그 전에도 익명으로 한번 인터뷰를 해서 반박을 한번 했었는데 오늘은 얼굴도 공개하고 인터뷰를 하면서요. 녹취를 공개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동생과 병원 원장 간에 있었던 대화를 녹음한 것을 공개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진료는 받을 수 있습니까? 진료할 수 있습니다. 이걸 말하는 게 문제가 없고, 부담스럽지잖아요. 왜냐면은, 제가 원장님한테 수술해달라고 안 할 겁니다, 절대. 검사님이 물어본 게 있거든. 수술을 한장 해달라고 했냐, 그건 물어보더라고요. 그거는 누가 뭐라 할 거 알 것도 없이 그냥, 김수견이 어째 수술을 해도 될 성인이다. 제를 한게 되는 거 물어본다는데, 물어보는 질문 자체가 좀 이제 뭐라고 해야 됩니까? 자꾸 쓰는 아니, 이거 자꾸. 저는 원장님한테 절대 부담을 주고 싶지 않고, 부담을 주고 안 주고 아니라 검사 질문 자체가, 이제 그렇지. 우리 잘못한 게 없지 않습니까? 없는데, 저 전화 받고 하니 통화 얘기를 하면 이게 좀 의심할 수 있거든요. 검사가 와서 맞다가니까, 사실 또 우리 그거 하는 게 아니고. 자, 그러니까 오늘 이 박준호 씨라는 분이 내가 조국 전 장관이랑 친한 사람입니다라고 하면서 다른 방송도 아닌 지금 여러 가지 논란에 휩싸인 TBS 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이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녹취를 공개한 거예요. 그 박준호 씨요? 네. 네, 박준호 씨가. 조국 전 장관 동생과 부산의 한 병원장이 나눈 대화입니다라고 하면서 녹취를 공개했어요. 조금 전에 들으신 그겁니다. 이 조 전 장관 동생이 그 병원장한테 나 진료 좀 받으러 갈 수 있어요? 하니까 병원장이 진료는 가능한데 입원은 조금 무리일 것 같아요. 부담스러워요. 병원 입장에서. 검찰이 왔다 가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부담스럽습니다. 이런 녹취를 공개한 겁니다. 이준석 의원은 오늘 녹취가 공개된 오늘 시점이나 저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좀 어떤 느낌이 드세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 조국 장관 일가가 지금까지 의료진들에 대해 가지고 보인 행태를 보면은 제가 의료진이라 하더라도 하여튼 좀 부담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우리가 어떤 의학적 상황이 있어가지고 사람이 진짜 피를 철철 흘리고 지금 바로 수술하지 않은 사람이 죽는다. 그러면 그건 판단의 대상이 아니겠죠. 예. 근데 저만 하더라도 제가 공교롭게도 어제 손을 다쳐가지고 손에 지금 붕대 비슷한 걸 하고 있는데 이거 의사한테 가서 물어보면은 며칠 더 보시고 하시죠. 이렇게 소견을 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판단에 대해 지금 병원 측을 지금 질책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요. 예. 저는 특히 저 라디오 방송에서 과거에도 보면은 사실 이해가 안 되는 인물들 지난번에 조국 장관의 딸인 조민 씨가 그 동양대 표창장 논란이 있었을 때 동양대에 실제로 그런 활동을 했느냐 아니냐 여부를 가지고 인터뷰가 그 증언이 엇갈릴 때 많은 사람들은 조민 씨가 실제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지 확인도 못했다고 했고 또 본 적도 없다고 증언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거기서 동양대 관계자라고 하면서 이제 인터뷰를 해가지고 2012년에 7년 전에 조민 씨를 봤다고 이제 증언을 한 분이 있었거든요. 네. 알고 봤더니 그곳에 근무하시는 인사관이라는 곳에 매점 보시는 분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증언 같은 것을 어떻게 표현하면 적시적소에 공급하는 역할을 지금 저 라디오 방송에 하고 있는데 저는 이번에 조국 동생의 지인이라고 하는 분도 지금 주장하는 바를 보면은 이제는 검찰을 적으로 돌리는 걸 조국 장관 일가가 해왔다면 지금부터는 병원까지 이제 녹취까지 공개하면서 적으로 돌리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당장 그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다. 그렇게 보고 왜냐하면은 사실 지난번에 이미 혐의가 2개 추가되기 전에 4개일 상태에서도 혐의는 전 충분하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건강 상태에 대해 가지고 지금 계속 이제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것인데 아까 박종희 의원님이 언급하신 것처럼 저 증언하신 분 이외에도 수많은 분들의 다른 증언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영장판사가 적절한 판단을 하리라 기대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조국 전 장관 동생 얘기는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오늘 밤이면 구속 여부가 결정이 될 것 같고요. 기각이 되든 발부가 되든 둘 중 하나입니다. 그에 따른 또 후폭풍이 있을 거예요. 내일 또 정치데스크 시간에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 얘기를 좀 해볼 건데요. 이제 조국 전 장관 동생이 아니라 이제 조국 전 장관의 오촌 조카 이야기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제 화제가 좀 바뀌니까 또 그에 따라서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오촌 조카 얘기.
글쎄, 김민지 기자 무슨 내용입니까? 네, 조국 전 장관의 조카가요, 구치소에 갇힌 상태에서 뭔가 회사 돈 횡령에 따른 어떤 그런 압류를 대비해서 뭔가 자산을 처분한 것 아니냐, 이런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다는 겁니다. 이게 뭔 얘기예요? 해당 부동산은요, 아내 명의의 용인에 있는 92평짜리 아파트인데요. 이거를 크기도 10억 크네요. 원 가량에 예. 매각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시점이 좀 특이합니다. 옥중 자산 빼돌리기라는 이제 제목을 달았는데요. 옥중에서 어떻게 매매했느냐? 지난달 14일에 아시다시피 이 조카가요, 해외 도피했다가 인천공항으로 들어오는 길에 체포가 됐습니다. 그런데 체포가 돼서 있는 옥중에 있는 사이에 지난달 20일에 제3자가 매매를 할 수 있다, 소유권을 넘길 예정이라는 어떤 소유권 가등기를 걸어놓은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그러니까 체포된 지 6일 만에 제3자를 시켜서 매매 예약까지 걸어서 빨라요. 압류를 피하려던 것 아니냐, 이런 뭐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더더군다나 논란이 커진 이유는 이 아파트를 구매한 사람이요, 연예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직접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압류나 감류, 이 안에 그런 채권자들의 그런 법적 조치를 회피하려는 수단으로도 쓸 수도 있을 가능성도 있다. 상표로 샀다고 소문 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법률 공사하는 것도 그는 그 이사 오신 지 1년밖에 안 됐거든요. 1년 만에 딴 거지. 자,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의 오촌 조카가 경기도 용인에 있는 그 아파트를 팔았는데 92평짜리 굉장히 커요. 그렇죠? 아마 10억 원 정도 된다는데. 근데 이런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오촌 조카가 지금 구치소에 있는 그 상황에서 서둘러서 옥중 자산을 빼돌린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인 것이고, 오촌 조카는 지금 이런 거잖아요. 회사 돈을 횡령을 한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압류를 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압류를 피하기 위해서 구치소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야, 빨리 팔어, 빨리 팔어. 이렇게 해서 저거 판 거 아니냐, 급하게 서둘러서, 이런 의혹이거든요. 장경태 위원장 보시기에는 좀 어때요? 일단은 이 조 씨에 대해서 소위 익성의 자산관리인으로 저희가 추측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어찌되었건 귀국 후 바로 구속이 되면서 이 자산을 좀 빼돌리기 위한 노력들을 했던 것으로 좀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의혹들은 분명히 이분의 추후 수사를 통해서 밝혀졌으면 좋겠고요. 다만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찌되었건 이 검찰이 저인망식 수사를 하고 있고 여러 차례 지금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하게 지금 증거와 혹은 혐의 사실을 이미 상당히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혹은 혐의가 밝혀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사실 무혐의 처분할 수 있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좀 신청하고 있다, 이런 것들도 보여지는데요. 방금 전에 아까 동생에 대한 부분들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의사가 진료를 하든 입원을 하든 수술하든 모든 소견을 가질 수 있습니다. 방금 이준석 최고위원께서도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병원장이 어찌되건 수술을 할 소견을 얘기했다가도 검사가 의사를 찾아와서 면담을 하고 나서 이 소견들이 바뀌게 된다는 정황들이라든지요. 혹은 이런 부분들 지금 이 조 씨 오촌 조카가 지금 뭐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익성의 자산관리인이었고 코리그피를 만들 때 2015년부터 여러 차례 그 소위 신성석유 전 대표, WFM의 전 대표였던 이모 씨의 자산관리인으로서 활동했던 것들, 이 매매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밝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또 다른 또 별건 수사로 형태로 좀 계속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이미 충분히 지금 밝혀진 혐의 사실에 대해서 좀 밝히는 것만 좀 수사력을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요, 이런 것이잖아요. 이 오촌 조카라는 분이 박 의원님, 자, 9월 14일 날 인천공항에서 긴급 체포가 됩니다. 그리고 아까 김민지 기자 설명대로 체포된 6일 후 9월 20일 날 매매 예약으로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를 딱 걸어 놓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못 팔게 이렇게 가등기 걸어 놓은 거예요. 그랬다가 최근에 이 10억 원 되는 용인 아파트를 차인표 신혜라 부부한테 팔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봐도 이 압류의 위기에 놓이는 오촌 조카가 뭔가 이거 좀 이상한 매매다라는 의심을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코리그피에서 돈이 이제 다른 몇 가지 회사로 돌아가서 우회 상장을 해서 이제 코스닥에 올린 WFM이라는 회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저런 회사에서 지금 횡령한 액수가 한 70억 정도 됩니다. 70억이요? 네. 어허. 그리고 정경심 씨, 조국 씨 부인 정경심 교수가 WFM 주식으로 가지고 그것을 비싼 주식을 약 한 30% 정도 싸게, 시가보다 한 싸게 7,000원짜리 주식을 5,000원에 이제 사게 하는 과정에도 이 조국 씨 오촌 조카가 개입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모펀드 관련한 부분에서는 조국 씨 조카가 이제 핵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범죄적인 요인들, 예. 그것이 이제 조국 전 장관에게까지 갈 수가 있는 그런 부분에서 일단은 아파트를 다른 사람 앞으로 매매를 해놓고 이번에 실제로 팔아서 이제 매매 대금까지 쥐고 있는 셈이 된 것입니다. 아하, 예. 자, 뭐 어찌하다 보니까 조국 전 장관 논란에서 이제 차인표 신혜라 부부까지 등장을 하게 된 건데요. 얼마나 당혹스럽겠습니까? 입장을 바로 냈어요, 차인표 씨 쪽에서. 자, 차인표 씨는 아니 자녀 교육 문제 때문에요 급하게 알아봤는데 때마침 매물이 나온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N포털 사이트 부동산에 나와 있던 매물입니다. 그게 그 92평 아파트 사이트 나온 전화번호 보고 연락한 부동산 중개소 통해서 거래한 거예요. 저 조국 전 장관의 오촌 조카가 판다 이런 거 전혀 몰랐습니다. 일단 차인표 씨는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준석에는 어때요? 차인표 씨, 신혜라 씨 부부는 굉장히 좀 억울한 상황인 건가요? 어떻습니까? 아니, 차인표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공인으로서 또 연예인으로서 이미지 관리를 잘 해온 상황이고, 네. 본인이 아주 급하게 매매했다고는 하지만은 반대로 굳이 저런 매물인 걸 알았다면은 저는 굳이 저 매물을 물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차인표 씨가 해명하는 상황도 좀 웃기긴 하지만은 차인표 씨가 잘못한 건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예. 아까 박 의원님 언급하신 것처럼 결국에는 강제 집행 등을 다 우려했기 때문에 이것을 어쨌든 3자 가등기하는 형식으로까지 해가지고 급하게 매매하려고 한 것은 조국 장관 일가기 때문에 저는 차인표 씨에 대한 비판은 부적절하고 예. 조국 장관 일가에 대한 비판에 집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차인표 씨가 급기야 무슨 이 매매 경위를 막 설명하면서 사과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는데 뭐라고 한 겁니까? 사실 가장 많이 놀란 사람 중에 한 명이겠죠. 본인이 산 부동산이 어떤 부동산인지 몰랐을 테니까요. 근데 마침 사과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차인표 씨가요. 하필 그 집을 내가 사다니 조국 전 장관의 조카와 연관된 집인 줄 몰랐고 알았다면 당연히 구입을 안 했을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는 집주인이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떤 상황에 계신 분인지도 최대한 파악하겠다. 신중하게 구입하도록 하겠다면서 상처받으신 분들께 사과드린다라는 말도 했습니다. 묻지 못할 일인 거예요. 예. 차인표 씨가 급기야 이런 해명까지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앞으로는 집주인께 무슨 일 하시는지 실례지만요. 직업이 뭐세요? 무슨 일 하시는 겁니까? 이거 다 물어보고 사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 묻지 못할 일까지 이제 벌어졌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정경심 교수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이번에 지금 구속된 이후에 4번째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고 있다. 이런 뉴스도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정경심 교수는 그동안 줄곧 나는 증거인멸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줄곧 주장해오지 않았습니까? 지시한 적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뭔가 증거인멸을 지시한 듯한 정황이 포착이 됐습니다. 또다시 이 김경록 씨 있잖아요. 조 전 장관 일가의 자산관리인으로 알려진 김경록 씨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검찰에. 그 정경심 교수가 말이에요. 그 자택의 PC 왜 하드디스크 교체할 그때 상황이 있잖아요. 그 당시에 교체할 때 나한테 검찰 수사 대비 차원이라고 설명을 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게요. 박 의원님, 검찰 수사 대비 차원이라는 것은 누가 봐도 저거는 정경심 교수가 마음 먹고 증거인멸을 시도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이런 합리적 의심이 좀 가능할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면 100% 그렇게 가능하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본인이 검찰 수사라든가 법정에서 불리한 것들을 감추는 것은 방어권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제3자를 시켜서 하드웨어를 고치하고 PC 노트북을 빼돌리고 아직까지 그 노트북은 찾지 못했다 하는 추론이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못 찾았답니다. 네. 예. 그러고 자신의 그 재산 관리를 밤중에 또 새벽에 불러가지고 서둘러서 했는데 그것을 유시민 노무현 전 이사장은 또 증거 보존이라고 했단 말이죠. 예. 이렇게 여권에서 이제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지금 뭔가 죄가 지은 게 있다면 인정을 하고 가야 되는데 정경심 교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검찰에서 본인에게 씌워지고 있는 혐의를 100% 부인하고 있답니다. 예. 그 컴퓨터에 있는 하드에 있던 내용들은 방어권을 위해서 갖고 온 것이고 강의 자료가 있다든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검찰 수사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들은 그 하드 안에 동양대학교의 그 딸 표창장 위조한 그 흔적들이 남아있다. 예.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PC에는 사모펀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예들이 있는데 네. 저는 이번 사태를 보면서 이 전화들을 하면서 이렇게 녹취들을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녹취. 네. 예. 아까
TBS 교통방송에도 그런 증언이 있었습니다만 병원 원장하고 녹취를 해서 또 뭐 제기하고 또 엉뚱한 사람들이 나와서 인터뷰를 하고 익명으로 인터뷰를 하고 그리고 나중에 또 실명을 밝히고 그 TBS 교통방송을 보면 사람도 참 잘 찾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는 고려대학교 재학 중인 그 조국 씨 딸의 후배를 어떻게 찾아갔고 학교 성적이 괜찮았다 이런 인터뷰까지 하고 또 조국 씨의 그 동생 같은 경우에는 원장과 인터뷰를 녹취를 해서 언론에 제공을 하고 그리고 정경심 교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수사 증거인멸과 관련해서 녹취를 한 것을 검찰에 제출을 하고 이것이 증거가 되고 세상이 참 살벌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정작 그런데 말이에요. 이 김경록 씨는 증거인멸과 관련해서 김경록 씨 자신은 스스로 약간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경심 교수는 정작 난 증거인멸 지시한 적도 없고 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부인하고 있는 것이죠. 자, 김경록 씨의 목소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깐 들어보시죠. 제가 처음에 내려갔던 거는 그 유리한 자료들을 확보를 해야 되겠다. 저도 그때는 당연히 검찰 유리한 거는 빼고 불리한 것만 내서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서 뭔가 빠져나올 수 없는 늪에 좀 걸린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업그레이드를 하건 뭘 손을 대건 일단 제가 그 하드나 이런 것들은 전혀 손을 대지 않고 그대로 이제 지출을 했지만 회의 자체로 증거인멸이라고 인정을 하는 게 맞다. 네, 증거인멸이라고 인정을 하는 게 맞다. 이게 김경록 씨의 얘기였습니다. 근데 정경심 교수는 즐거운 no, 아닙니다. 이렇게 부인하고 있는 거죠. 자, 이번에는요. 그 정경심 교수와 이 김경록 씨가 같이 저기 경북에 있는 저 동양대학교를 가잖아요. PC 가지고 나올 때. 그때 그 당시에 김민지 기자 정황도 하나 포착이 됐다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네, 당시에 지인이요. 김경록 씨에게 동양대 거기는 왜 가냐라고 묻는 문자 메시지에 김 씨가 검찰과 싸우러 간다라고 대답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가 검찰 수사 대비 차원이라고 하는데 이어서 이런 정황에서도 그러니까 김경록 씨와 지인의 이제 문자 메시지 대화에서도 검찰과 싸우러 간다는 내용으로 뭔가 기존의 주장, 정경심 씨는 강의 자료를 수집하러 갔다 왔다고 했지만 이런 주장과 배치되는 내용들이 수사를 통해서 포착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시청자 여러분들도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검찰 수사 대비 차원이다. 이 하드 교체는. 그리고 검찰과 싸우러 간다. 김경록 씨가 지인한테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건데 이 증거인멸과 관련해서 과연 이러한 발언들이 정경심 교수와 완전 무관할 수 있는지 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판단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이번에는 정경심 교수가요. 계속 뭔가 지금 뭐 그때도 영장 심사할 때 11가지 혐의인데 그거 11가지 다 부인했다는 거잖아요. 난 전혀 다 안 했어요. 이렇게 부인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는데 누군가한테 지금 정경심 교수가 김민지 기자 계속 이렇게 책임을 미루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수사 과정에서요. 아, 이거는 증권사 직원 탓이다. 이거는 오촌 조카 탓이다. 이렇게 두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증거인멸과 관련해서는요. 증권사 직원인 김경록 씨가 그냥 내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알아서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을 하고 있고요. 사모펀드와 관련해서는 조국 전 장관의 오촌 조카의 잘못을 검찰이 오해해서 나에게 더 씌우고 있다라는 취지로 지금 두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법조계에서는 이 정경심 교수가 일제히 본인 주변 사람들한테 책임을 당신이 한 겁니다. 떠미는 것과 관련해서 공범들끼리 말이에요. 이렇게 서로 책임을 미루는 것은 수사팀 입장에서는 오히려 땡큐 도움이 될 겁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서로 책임을 미루려고 하는 모습은 오히려 정상만 나쁘게 할 것, 그러니까 정상 참작이 안 될 거다. 뭐 이런 얘기죠. 오히려 본인의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들 겁니다. 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준석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 그러니까 초기에 수사할 때 김경록 PB가 사실상 어느 정도 검찰에 실제 있었던 상황들을 알리는 것처럼 보도가 되었다지만은 정경심 교수 측에서 상당히 불쾌감을 표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는 사실 오촌 조커와 김경록 PB에게 많은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을 보면서 사실 이 둘 간의 관계, 정경심 교수와 김경록 PB와의 관계는 정경심 교수가 생각하기에는 김경록 PB를 그냥 예를 들어 자기 자산을 관리해주는 자산 관리인보다는 약간 하대하는 느낌이 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고 실제로 책임도 떠넘길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하는 게 최근에 있던 보도를 보면요. 그 둘에게는 여러 가지 책임을 떠넘기는 모양새를 보이고 그쪽 변호인들이 반발하고 있는 반면에 조국 장관은 아무것도 몰랐다는 취지로 또 이제 진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지키고 싶어하는 대상과
그리고 책임을 떠넘기고 싶은 대상이 명확해졌기 때문에 앞으로 저는 조국 장관의 오촌조카 그리고 또 김경록 PB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더 이상 팀플레이가 아닌 상황입니다. 자기 자신들의 이제 법적 유리함을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 진술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과정 속에서 정경심 교수는 지금까지 했던 말들 중에서 틀린 지점 많이 나올 수 있는 것이 예전에도 보면요. 최순실 씨가 이제 법적인 어떤 판단을 받기 직전에 보면은 그 당시에 일부 녹취나 이런 걸 봐도 고영태 씨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신뢰가 있었어요. 근데 고영태 씨가 언론에 가서 아니면 또 법정에서 또 아니면 검찰 진술하는 걸 보면서 실망감, 분노감 이런 게 나왔다는 얘기가 당시로 나오고 그 이후에 또 고영태 씨는 그걸 보고 또 고영태 씨 나름대로 본인 진술하는 부분을 강화하기도 하고 뭐 이런 게 있었거든요. 저는 이런 어떤 약간의 서로 얽혀있는 관계 속에서 한쪽이 먼저 배신감을 준 상황 속에서는 앞으로 더 팀플레이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거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제는 여기까지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법무부가 뭐 하나 시청자 여러분 추진하려고 하는데 이게 그야말로 논란이 일파만파입니다. 이번 주제 화면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만나보시죠.